저희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 분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분산 투자라는 것이 제약바이오의 하나 아니면 카카오 하나 그리고 CJ ENM 같은 미디어의 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선진국 증시 하나 신흥국 증시 하나 이런 식으로 좀 더 폭넓게 좀 투자를 하십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역시 이 시간 통해서도 글로벌 증시에 대한 앞으로의 상승 여력과 투자 모멘텀 그리고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면서 그 글로벌 분산 투자의 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주 글로벌 증시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승 여력 수치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거 먼저 확인하고 한번 자세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는 연말까지 글로벌 증시가 한 10%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진국 시장의 상승 여력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계속 나스닥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25%나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매력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나오고요. 근데 이 국가는 유가와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합니다. 재밌는 것은 독일은 원래부터 계속 올라와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좀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18%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나타나면서 저희가 올해 1월 달에는 다 차익 실현을 했었는데 다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상승 여력을 가지고 투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 전체가 한 14% 정도의 매력이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흥국을 보겠습니다. 물론 나스닥보다는 낮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유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러시아가 높게 나오고요. 한국도 높게 나옵니다. 근데 결국 중국과 비슷하게 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관련해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반면에 대만이 오히려 크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흥국 시장에서 꼭 투자를 해야 된다 하면 저희는 아직까지 베트남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남미 지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선진국보다도 신흥국의 상승 여력이 지금 높게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10%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 1년 동안에 하반기 플러스 내년 상반기까지의 상승률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된 수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사님께서 보고 계신 이런 글로벌 증시 현황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워낙 요즘에 또 자극적인 수치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제재 때문에 국제유가 $90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JP모건에서는 미국 국채 수익률 5%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좀 차분하게 본다면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 5년 뒤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1년 안에 일어날 확률 제가 판단하기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이번 주에 나온 얘기라?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상하는 대표적인 이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미국의 대표 투자 은행들이 이 성장률을 꺾었다. 그죠? 보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글로벌 증시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나왔죠. 제일 먼저 ECB와 BOJ가 금리를 앞으로 1년 동안 못 올릴 거다라는 의견이 수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도 지금 2번의 금리 인상이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GDP 숫자를 보더라도 인상을 2번 해야 될 것 같아 보이지만 4, 4분기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치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저희는 2번이 아니라 1번만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지금 낮아질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신흥국 흔들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유가가 지금 $70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물론 $90 가면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는 $90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3%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한 번만 올리면 역마진이 만들어집니다. 2번 올리면 정말로 역마진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 올린다면 이것이 유동성 랠리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저희는 계속적으로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미국의 중소형주를 향후 1년 동안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접어들면 그때서야 이 미국 잠재 성장률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실질적으로 막판 스파트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성장주 투자와 중소형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올해 글로벌 증시의 이익 증가율이 7%가 훨씬 넘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률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올해 1월 달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이 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보합입니다. 이익이 7%, 8% 이상 증가를 했는데 글로벌 증시는 아직 상승을 못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상승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S&P 지수인데요. 예. 미국의 S&P의 이익 증가율은 지금 22%에서 24%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겨우 6%밖에 안 오른 거고요. 그렇다면 뭐 물론 세제 혜택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는 지금 너무 핑계를 댄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중국이 또 EPS 증가율이 18%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 22%, 글로벌 증시가 거의 7% 이상 뭐 이렇기 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하반기 기대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만 속도를 내보도록 하죠. 가장 제가 들으면서 특이했던 점이 이제 하반기에 금리 1회 예상한다.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도 당연히 2회 정도는 할 것으로 요즘 지표들을 봤을 때 예상을 하고 있는데 1회라고 예상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연준의 체면도 있는데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한마디 했다고 갑자기 꺾을 리도 없을 테고 네. 뭐 지표로 봤을 때는 GDP 워낙 잘 나오는 거 아니면 지난주에 나왔었던 고용 보고서 인근 상승 뭐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뭐 1회라고 예상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올해 이번 벌써 2번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면 3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정도 속도면 작년하고 똑같은 속도가 되겠죠. 결국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가야지 더 올려야 되는 속도이고요. 물론 다들 이런 얘기는 합니다. GDP 성장률이 4.1%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올려야 된다. 그렇죠. 빨리 올려야 된다. 예. 얘기를 하죠. 네, 실질 성장률을 보시면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목표치인 3% 이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물론 연말이 되면 3%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0.75 올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임금 상승률 그리고 무역 수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역 수지 적자 확대. 자, 이 부분이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면 싸울수록 경기 둔화의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줄지 않는 이상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이런 걱정이 되면서 장기 10년 국채 금리가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이 좀 더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임금 상승률이 지금 리얼텀으로 명목이 아니라 리얼텀으로는 3% 미만이고요. 예. 따라서 이 디맨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도 적다.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치고 올라가야지 연준 금리 인상 속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일본과 유럽이 금리를 안 올리는데 미국이 계속적으로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점차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좀 적게 생각하시기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새로운 뷰를 주셨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기억을 해뒀다가 한번 상황 변화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방금 전에 채팅창 통해서 질문 올라온 거 딱 하나만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굳이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자금이 만약에 여유 자금이 하나가 생긴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냐. 네. 그대로 뭐 얘기를 하자면 이사님께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던데. 네. 예. 저는 제가 그 ETF 랩이라는 걸 운영을 하죠. 네. 여기선 한국 주식도 살 수 있고요. 다 살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지만 저희 포트폴리오의 70%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에 대해서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꼭 하나만 사야 된다. 당연히 나스닥과 중소형주.
제가 계속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예. 나스닥과 중소형주를 추종하는 ETF를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에 대해서 그러면 뭐 러셀 관련된 뭐 종목군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스닥은 뭐 QQQ가 되겠고요. 예. 중소형주는 IWN, 뭐 IWO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국제 해외 그리고 나스닥, 러셀 관련한 주식 투자를 더 이제 실제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